2022년 7월 새벽 3시 개천교화소 제3작업장. 제 손가락에서 피고름이 터져 나왔습니다. 16시간째 뜨개질 기계를 돌리고 있었어요. 손끝은 이미 감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기계 소리가 멈추는 순간 독방행이었으니까요. 웅웅웅. 기계 소리가 귀를 찢었습니다. 500명의 여성 무기수가 16시간 동안 쉬지 않고 돌리는 뜨개질 기계들. 그 소리는 마치 지옥의 합창 같았어요. 작업장 안은 형광등 불빛으로 나처럼 밝았지만 그 빛은 따뜻함이라곤 전혀 없는 차가운 빛이었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밀폐된 공간. 여름인데도 에어컨은 없었어요.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닦을 수도 없었어요. 손을 멈추는 순간 보위원이 달려오니까요. 제 옆자리 김순희 동무가 쓰러졌습니다. 결핵 말기였어요. 피를 토하며 바닥에 고꾸라졌죠. 붉은 피가 회색 콘크리트 바닥에 퍼졌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일어서려고 했어요.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두려움 때문이었죠. 일어나. 넌 아직 죽을 수 없어. 보위원 박철호가 군화로 순이를 찼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순이는 피를 토하면서도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며 다시 기계 앞에 앉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다시 실을 잡았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저게 바로 나구나. 저게 우리 모두의 모습이구나.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움직이는 기계였어요. 숨 쉬는 기계, 피 흘리는 기계, 하지만 멈출 수 없는 기계. 그날 밤 10시, 16시간 작업이 끝났을 때 순이는 기계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를 푹 숙인 채 멈춰 있었어요. 저는 순이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순이야, 끝났어. 일어나야지. 대답이 없었습니다. 순이는 죽어 있었어요. 38살이었습니다. 교화소에 들어온 지 7년째였죠. 순이의 손은 여전히 뜨개질 바늘을 쥐고 있었어요. 죽음 앞에서도 놓지 못한 바늘. 그게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이의 시신은 마대자루에 담겨 나갔습니다. 장례식도 없었어요. 애도의 시간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다시 기계 앞에 앉았죠. 웅웅웅. 기계 소리는 계속됐습니다. 순이가 없어도 누가 죽어도 기계는 멈추지 않았어요. 이것이 제가 5년 동안 살아온 개천교화소의 일상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박미선입니다. 1985년생. 함경북도 청진 출신이에요. 2015년 30살의 나이로 개천교화소에 수감됐습니다. 죄목은 반국가 선전선동죄였어요. 제가 뭘 했냐고요? 한국 드라마 USB를 팔았습니다. 장마당에서요. 별에서 온 그대, 태양의 후예, 도깨비. 이런 드라마들이 담긴 USB 10개. 겨우 그것뿐이었어요. 하지만 북한에서 그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였습니다. 운이 좋아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죠. 제가 장마당에서 USB를 팔기 시작한 건 2013년부터였어요. 어머니가 가난 말기였습니다. 병원에서는 치료비로 $500를 요구했어요. 북한 돈으로 250만 원. 일반 노동자가 10년을 모아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죠. 저는 공장 노동자였습니다. 월급은 3,000원. 한 달 내내 일해도 쌀 1kg도 살 수 없는 돈이었어요. 배급도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살아남으려면 장사를 해야 했어요. 처음엔 중국 물건을 팔았습니다. 비누, 샴푸, 과자. 하지만 이익이 너무 적었어요. 그러던 중 장마당에서 한 아저씨를 만났습니다. USB 팔아볼래? 한국 드라마 담긴 거. 잘 팔려. 처음엔 무서웠어요. 걸리면 정치범수용소 간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니가 매일 피를 토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첫 USB를 팔았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한 개에 50위안. 북한 돈 10만 원이었어요. 한 달 월급의 30배. 그렇게 2년 동안 USB를 팔았습니다. 어머니 치료비를 모았어요. 하지만 2015년 3월 국가보위성에 걸렸습니다. 누군가 저를 밀고 했던 거예요. 아마 장마당의 경쟁자였을 겁니다. 보위원들이 집에 들이닥쳤을 때 저는 USB 20개를 숨기고 있었어요. 박미선, 너 체포한다. 반국가 선전선동죄. 재판은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변호인도 없었어요. 판사는 제 말을 한 번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남조선 괴뢰들의 선전물을 유포한 죄, 무기징역. 어머니는 그로부터 한 달 후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교화소에 있어서 장례식에도 못 갔어요. 면회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을 보지 못했어요. 개천교화소에 처음 도착한 날이 생생합니다. 2015년 3월 15일. 봄이었지만 날씨는 쌀쌀했어요. 호송 트럭에서 내리자마자 보위원이 소리쳤습니다. 여기는 지옥이다. 살아서 나갈 생각은 하지도 마라. 너희는 당과 국가를 배신한 반역자들이다. 오직 노동으로만 속죄할 수 있다. 교화소 정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갔어요. 높이 5m의 콘크리트 담장. 그 위에 3중 철조망. 전기가 흐르는 철조망이었습니다. 감시탑이 4곳에 있었어요. 무장 보위원들이 총을 든 채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회색빛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페인트 하나 칠하지 않은 콘크리트 건물. 창문에는 철창이 쳐져 있었어요. 햇빛조차 제대로 들어올 수 없는 작은 창문들. 신임 무기수 오리엔테이션이 시작됐어요. 보위원이 교화소 규정을 읽었습니다. 제1조. 무기수는 인간이 아니다. 제2조. 무기수는 당과 국가에 대한 배신자다. 제3조. 무기수는 오직 노동으로만 속죄할 수 있다. 제4조. 탈출을 시도하는 자는 즉결 처형한다. 제5조. 동료의 탈출을 묵인한 자도 같은 죄다. 규정은 100조까지 있었습니다. 모두 외워야 했어요. 틀리면 식사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숙소로 배치됐습니다. 제3사동 24호 감방이었어요. 8평 남짓한 공간에 20명이 들어갔습니다. 침대도 없었어요. 바닥에 깔아놓은 헝겊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화장실은 감방 한쪽 구석에 있었어요. 칸막이도 없는 구멍 하나. 우리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용변을 봐야 했습니다. 첫날 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옆에서 누군가 울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흐느끼는 소리. 아마 저처럼 첫날인 사람이겠죠. 저도 울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눈물을 보이는 순간 여기서는 끝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거든요. 새벽 5시. 기상 나팔이 울렸습니다. 귀를 찢는 소리였어요. 우리는 모두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점호 시간이었죠. 영하의 날씨에 얇은 죄수복만 입고 1시간을 서 있어야 했어요. 너희는 반역자다. 매일 아침 이렇게 당과 수령님께 죄를 뉘우쳐야 한다. 보위원이 소리쳤습니다. 6시부터 7시까지는 위대성 교양 시간이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업적을 암송하는 시간이에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같은 문장을 100번, 200번 반복했습니다. 틀리면 기합이었어요. 7시부터 8시까지 아침 식사. 옥수수 죽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소금도 없는 죽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적어도 앉아서 쉴 수 있었으니까요. 2015년 4월부터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제3작업장에 배치됐어요. 뜨개질 작업장이었습니다. 200대의 기계가 일렬로 늘어서 있었어요. 각 기계마다 번호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127번 기계를 맡았어요. 첫날 생산과장 한영숙이 설명했습니다. 이 기계로 스웨터를 만든다. 하루 할당량은 10벌이다. 못 채우면 식사를 못한다. 이해했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뜨개질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기계 조작법도 몰랐습니다. 영숙은 설명도 제대로 안 해줬어요. 다른 사람들 보고 배워. 옆자리 정숙 동무가 도와줬습니다. 이렇게 실을 끼우고 이 버튼을 누르면 돼. 조심해, 손가락 다쳐.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10분에 한 번씩 실이 끊어졌습니다. 기계가 멈췄어요. 그때마다 보위원이 달려왔습니다. 왜 멈췄어? 빨리 안 해? 첫날 저는 겨우 3벌을 만들었습니다. 할당량의 3분의 1도 안 됐어요. 저녁 식사를 못 받았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하루 7벌 정도 만들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할당량에는 못 미쳤습니다. 저는 매일 저녁을 굶었어요. 2주가 지났을 때 드디어 할당량을 채웠습니다. 10벌. 저녁 식사로 밥을 받았어요. 옥수수밥이었지만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9시까지 일했어요. 하루 12시간 작업, 주말도 없었습니다. 명절도 없었어요. 그저 일하고 먹고 자는 것만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2020년 1월,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북한 전체가 봉쇄됐어요. 국경이 완전히 닫혔죠. 중국에서 들어오던 모든 물자가 끊겼습니다. 개천교화소는 혼란에 빠졌어요. 우리가 만들던 수출품인 편직물, 뜨개물, 가발, 속눈썹의 원자재가 중국에서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 끊긴 거였습니다. 생산과장 한영숙이 발표했습니다. 당분간 생산을 중단한다. 하지만 너희를 놀게 할 수는 없다. 새로운 일과를 만들었다. 처음엔 기뻤어요. 일을 안 해도 되니까.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교화소는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았어요. 2020년 2월부터 새로운 일과가 시작됐습니다. 아침 6시 기상, 6시 30분부터 8시까지 위대성 교양.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업적을 암송하는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전과 달랐습니다. 이전에는 30분이었는데 이제는 1시간 30분이었어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1912년 4월 15일 평양 만경대에서 탄생하셨다. 같은 문장을 100번, 200번 반복했습니다. 틀리면 식사를 못했어요. 어떤 날은 감방 전체가 굶었습니다. 한 사람이 틀리면 20명 모두가 책임을 졌거든요. 8시부터 12시까지 교화소 미화 작업. 건물 청소, 화장실 청소, 운동장 정리였습니다. 하지만 이게 보통 청소가 아니었어요. 칫솔로 바닥을 닦아야 했습니다. 8평짜리 감방 바닥을 칫솔로요. 4시간 동안 어떤 날은 운동장에 잡초를 뽑았어요. 맨손으로. 손톱이 빠지도록. 운동장은 축구장 2개 크기였습니다. 500명이 4시간 동안 잡초를 뽑았어요.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 식사. 옥수수 죽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전보다 양이 줄었어요. 반 그릇도 안 됐습니다. 자재 수입이 끊겨서 외화벌이를 못한다. 배급을 줄인다. 소장의 발표였습니다. 1시부터 6시까지 체력 단련. 운동장을 뛰었습니다. 5시간 동안 쉬지 않고. 쓰러지면 기합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쓰러졌습니다. 그래도 계속 뛰어야 했어요. 보위원들이 물을 끼얹어 깨웠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차라리 일하는 게 나았구나. 적어도 일할 때는 앉아 있을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하루 종일 서 있거나 뛰어야 했습니다. 6시부터 7시까지 저녁 식사. 역시 옥수수죽. 반 그릇도 안 되는 양이었어요. 7시부터 10시까지 규정 규범 학습. 교화소 규정 500조를 외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제1조. 무기수는 인간이 아니다. 매일 밤 3시간 동안 규정을 암송했어요. 틀리면 독방이었습니다. 10시 취침 시간. 하지만 잠이 안 왔어요. 온몸이 쑤셨거든요. 하루 종일 뛰었더니 다리가 퉁퉁 부었습니다. 하지만 약도 없었어요. 이런 생활이 2년 넘게 계속됐어요. 2020년, 2021년, 2022년 상반기까지. 2020년 3월. 첫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리영숙 동무였어요. 45살. 결핵이었습니다. 교화소는 치료를 안 해줬어요. 무기수에게 약을 쓸 수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영숙 동무는 3개월 동안 피를 토하며 견뎠어요. 허약 병방에 격리됐지만 거기서도 일을 시켰습니다. 뜨개질이요. 침대에 누워서 뜨개질을 했어요. 마지막 날까지. 6월 어느 날 영숙 동무가 죽었습니다. 새벽에요. 감방 동무들이 깨어보니 영숙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20명이 죽었습니다. 500명 중 20명. 20명의 여성이 제대로 된 치료 한 번 받지 못하고 죽어갔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저도 죽는다는 걸. 5년을 버텼는데 이렇게 죽을 수는 없었어요. 살아야 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했어요. 2022년 8월 11일. 북한이 코로나 종식을 선언했습니다. 김정은이 직접 발표했어요. 우리 국가 방역 체계의 우월성으로 코로나를 완전히 이겼다. 이제 경제 건설에 총력을 집중한다. 그날 교화소에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모두 운동장에 집합했어요. 소장 김철민이 발표했습니다. 동무들, 위대한 승리입니다. 우리 당과 수령님의 영도로 코로나를 완전히 퇴치했습니다. 이제 다시 생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는 박수를 쳤어요. 안 칠 수 없었습니다. 보위원들이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웠어요. 다시 지옥이 시작되는구나. 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사회안전성 교화국에서 자재 수입을 허가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중국에서 원자재가 들어옵니다. 2년 동안 쉬었으니 이제 배로 일해야 합니다. 배로 일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12시간이 16시간이 되는 거죠. 일주일 후인 8월 18일 중국에서 트럭 10대가 도착했습니다. 편직물 원사, 뜨개질 실, 가발용 머리카락, 속눈썹 재료. 2년 만에 보는 물건들이었어요. 8월 19일 생산과장 한영숙이 우리를 불렀어요. 500명이 모두 강당에 모였습니다. 영숙이 말했습니다. 동무들 2년 동안 쉬었으니 이제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새로운 작업 시간표를 발표하겠습니다. 스크린에 시간표가 나왔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4시 30분 기상. 5시 작업장 이동. 5시부터 12시 오전 작업 7시간. 12시부터 13시 점심 식사. 13시부터 21시 오후 작업 8시간. 21시부터 22시 저녁 식사 및 위생. 22시 취침. 16시간. 하루 16시간을 일하라는 거였습니다. 누군가 손을 들었어요. 과장 동무 16시간은 너무 긴 것 같습니다. 영숙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무기수 주제에 불만이야? 독방 가고 싶어? 그 사람은 입을 다물었어요. 영숙이 계속 말했습니다. 할당량도 2배로 늘린다. 하루 스웨터 20벌씩이다. 못 채우면 식사 없다. 20벌. 16시간 동안 20벌. 한 벌에 48분. 8월 20일. 첫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새벽 4시 30분에 기상 나팔이 울렸어요. 제3작업장에 도착했습니다. 뜨개질 기계 200대가 늘어서 있었어요. 저는 127번 기계 앞에 앉았습니다. 2년 만에 만지는 기계였어요. 작업 시작. 생산 과장이 소리쳤습니다. 기계가 일제히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웅웅웅. 귀를 찢는 소음. 200대의 기계가 동시에 돌아가는 소리는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첫 시간이 지났습니다. 6시, 저는 겨우 한 벌을 만들었어요. 할당량을 채우려면 시간당 2.5벌을 만들어야 하는데 2시간이 지났습니다. 7시, 저는 2벌을 만들었어요. 손이 아팠어요. 2년 동안 안 쓰던 손. 근육이 굳었습니다. 4시간이 지났습니다. 9시, 저는 5벌을 만들었어요. 어깨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6시간이 지났습니다. 11시, 저는 8벌을 만들었어요. 7시간. 12시,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저는 9벌을 만들었어요. 할당량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점심은 옥수수밥과 무국이었습니다. 하지만 먹을 기력도 없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옆자리 정숙 동무가 도와줬습니다. 입 벌려. 내가 먹여줄게.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정숙아. 정숙이 웃었어요. 우리 같이 버티자. 알았지? 1시, 오후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다시 기계 앞에 앉았어요. 손이 너무 아팠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3시, 저는 12벌을 만들었어요. 아직 8벌이 남았습니다. 4시간이 지났습니다. 5시, 저는 15벌을 만들었어요. 6시간이 지났습니다. 7시, 저는 18벌을 만들었어요. 2벌만 더.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실이 끊어졌어요. 기계가 멈췄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왜 멈췄어? 보위원이 소리쳤습니다. 실이 끊어졌습니다. 빨리 고쳐. 5분이 지났어요. 10분이 지났습니다. 겨우 실을 끼웠어요. 8시. 19벌. 한 벌만 더 만들면 됐습니다. 8시 45분. 드디어 20벌을 완성했습니다. 저는 기계에서 일어섰어요. 하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주저앉았습니다. 일어나. 아직 1시간 15분 남았어. 보위원이 소리쳤습니다. 할당량을 다 채웠습니다. 그래. 그럼 내일 할당량 미리 해. 밤 9시. 드디어 작업이 끝났습니다. 16시간. 감방으로 돌아왔어요. 저녁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먹을 수가 없었어요. 손이 떨려서 젓가락을 쥘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바닥에 쓰러졌어요. 손가락 끝이 갈라져서 피가 났어요. 하지만 약도 없었습니다. 그냥 헝겊으로 감쌌어요. 10시 취침 시간. 하지만 잠이 안 왔어요. 눈을 감으면 기계 소리가 들렸습니다. 웅웅웅. 새벽 4시 30분. 기상 나팔이 울렸습니다. 겨우 6시간 30분을 잤어요. 이런 생활이 계속됐어요. 한 달이 지나자 제 손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손가락 끝이 굳었어요. 갈라진 틈에서 고름이 나왔습니다. 손톱도 빠졌어요. 몇 개는. 2022년 9월. 첫 희생자가 나왔어요. 최순옥 동무였습니다. 52살. 심장마비였어요. 새벽 6시 작업 중에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살려주세요. 순옥 동무가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아무도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10분 후 순옥 동무는 죽었습니다. 기계 소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우리는 계속 일했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냥 기계의 부속품이구나. 2022년 10월. 저도 병이 났습니다.
결핵이었어요. 어느 날 아침 기침을 하는데 피가 나왔습니다. 붉은 피. 손으로 입을 가렸어요. 손바닥이 피로 물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기침이 더 심해졌어요. 하루에 5-6번 피를 토했습니다. 몸무게도 줄었어요. 10kg쯤. 보위원 박철호가 저를 봤습니다. 너 많이 아파 보이는데? 기침이 심합니다. 피도 나와요. 병원 가고 싶어? 네. 무기수한테 무슨 병원이야? 허약병방이나 가. 허약병방. 교화소 뒤편 낡은 건물이었어요. 병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어요. 30명 정도가 누워 있었는데 모두 피골이 상접했습니다. 병방 책임자 강순자가 저를 맞았습니다. 새로운 사람? 침대는 저기. 15번. 15번 침대로 갔어요. 옆 침대에 누운 사람을 봤습니다. 김영희라는 36세 여성이었어요. 결핵 말기에 영양실조까지. 몸무게가 30kg도 안 돼 보였습니다. 영희가 저를 봤어요. 새로 왔어? 네. 박미선입니다. 나는 김영희. 잘 부탁해.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순자가 뜨개질 도구를 가져왔어요. 일어나. 일해야지. 네. 여기서도 일을 해요? 당연하지. 손이라도 움직일 수 있으면 일해야 해. 그래야 밥을 주지. 하루 할당량은 5벌이야. 못 채우면 밥을 못 먹어. 순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침대에 반쯤 앉아서 뜨개질을 시작했어요. 기침을 하면서, 피를 토하면서, 옆 침대의 영희도 뜨개질을 하고 있었어요. 야윈 손으로 바늘을 움직였습니다. 영의 동무 그만하고 쉬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안 돼요. 일 안 하면 밥을 안 줘요. 밥을 안 먹으면 죽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조금 나아졌어요. 하지만 영희는 더 나빠졌어요. 2주가 지났습니다. 영희는 더 이상 뜨개질을 할 수 없었어요. 손을 들 힘도 없었습니다. 강순자가 왔어요. 김영희 왜 일 안 해? 힘이 없어요. 힘이 없으면 밥도 없어. 그날부터 영희는 밥을 못 받았습니다. 저는 제 밥을 나눠줬어요. 영희야, 이거 먹어. 하지만 영희는 먹지도 못했어요. 삼킬 힘이 없었습니다. 10월 27일. 영희가 죽었습니다. 새벽이었어요. 저는 이상한 소리에 깼습니다. 영희가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영희야, 괜찮아?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영희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간호원, 사람이 죽어가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간호원이 왔어요. 영희를 봤습니다. 이미 늦었어. 죽었어. 영희는 그렇게 죽었습니다. 36살. 마지막까지 영희의 손은 뜨개질 바늘을 쥐고 있었어요. 저는 그 바늘을 빼냈습니다. 영희의 손을 제대로 펴줬어요. 영희야, 이제 쉬어. 더 이상 일 안 해도 돼. 2022년 11월. 저는 허약병방에서 한 달을 보냈습니다. 조금 나아졌어요. 다시 작업장으로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16시간 작업을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뜨개질 중에 실이 끊어졌습니다. 제 실수였어요. 생산과장이 달려왔습니다. 박미선,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실수했습니다. 실수? 이게 몇 번째야? 아닙니다. 몸이 좀. 핑계 대지 마. 독방 5일. 독방 1m 곱하기 1m 크기의 방. 서 있을 수도 누울 수도 없는 공간. 보위원들이 저를 끌고 갔어요. 독방 건물은 교화소 지하에 있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니 캄캄했어요. 습하고 썩은 냄새가 났습니다.
독방 문이 열렸어요. 정말 1m 곱하기 1m였습니다. 저는 안으로 밀려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찰칵. 자물쇠 소리.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손가락 하나 보이지 않았어요. 앉으려고 했습니다. 무릎을 구부렸어요. 하지만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렇다고 설 수도 없었습니다. 천장이 너무 낮아서 허리를 구부려야 했어요. 첫 시간은 그나마 견딜만 했어요. 하지만 2시간째부터 다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4시간째. 저는 자세를 바꾸려고 했어요. 하지만 공간이 없었습니다. 6시간째. 다리에 쥐가 났습니다. 아팠어요. 너무 아팠습니다. 12시간째. 첫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서 있는지 앉아 있는지도 모르겠었어요. 시간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목이 말랐어요. 드디어 문이 열렸습니다. 보위원이 물 한 컵을 줬어요. 저는 단숨에 마셨습니다. 빵 한 조각도 받았어요. 오늘이 며칠째지? 제가 물었습니다. 첫날이야. 4일 더 남았어. 문이 다시 닫혔습니다. 저는 절망했어요. 둘째 날.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다리에 쥐가 계속 났어요. 셋째 날. 환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보였어요. 미선아, 엄마야. 저는 손을 뻗었습니다. 엄마. 하지만 만지는 건 차가운 콘크리트 벽뿐이었어요. 넷째 날. 저는 거의 정신을 잃었어요. 시간 감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다섯째 날. 문이 열렸습니다. 나와. 저는 기어 나왔어요.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가 완전히 굳었거든요. 보위원 2명이 저를 질질 끌고 갔어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햇빛이 보였어요. 눈이 부셨습니다. 감방으로 돌아왔어요. 동무들이 저를 봤습니다. 미선아. 정숙이 달려왔어요. 괜찮아?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냥 쓰러졌습니다. 물 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정숙이 물을 떠왔어요. 저는 이틀 동안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사흘째 되는 날 강제로 작업장에 나가야 했어요. 쉬었으니 이제 일해야지. 저는 비틀거리며 작업장에 갔습니다. 127번 기계 앞에 앉았어요. 하지만 저는 달라졌어요. 독방 이후로. 절대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아파도 참았어요. 독방은 다시 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이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왜냐고요? 지금부터 펼쳐질 이야기는 절망 속에서도 인간성을 잃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온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은 쉽게 묻힙니다. 알고리즘은 자극적인 영상을 선호하지 진실을 담은 이야기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북한 인권 문제를 세상에 알릴 수 있습니다. 470명은 아직도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멈추지 않는 한 그들도 잊히지 않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희망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 1월 개천교화소에 새로운 보위원이 왔습니다. 리철수라는 사람이었어요. 35살쯤 돼 보였습니다. 철수는 다른 보위원들과 달랐어요. 우리를 때리지 않았습니다. 가끔 몰래 빵을 갖다 줬어요. 2월 어느 날 철수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박미선 동무, 나 좀 도와줄 수 있어요? 무슨 일인데요? 뜨개질 좀 가르쳐줘요. 우리 어머니가 뜨개질을 배우고 싶어 하시는데. 이상했어요. 보위원이 무기수한테 뭘 부탁한다니.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부터 철수와 자주 이야기하게 됐어요. 작업이 끝난 후 저는 철수에게 뜨개질을 가르쳐 줬습니다. 이렇게 실을 끼우고요. 이 바늘로 뜨는 거예요. 철수는 서툴렀어요. 하지만 열심히 배웠습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박미선 동무는 어떻게 여기 들어왔어요? 한국 드라마 USB를 팔았어요. 그게 무슨 큰 죄라고. 북한에서는 큰 죄죠. 철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나라가 잘못됐어요. 저는 놀랐어요. 조심하세요. 들키면 큰일 나요. 3월 어느 날 철수가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미선 동무 여기서 나가고 싶지 않아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나도 이 시스템이 싫어요. 사람을 이렇게 대하는 게 맞나 싶어요. 조심하세요. 들키면 큰일 나요. 알아요. 그래서 조용히 물어보는 거예요. 나가고 싶어요, 안 싶어요?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나가고 싶어요. 죽기 전에 자유를 한 번만이라도 느껴보고 싶어요.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요. 방법을 찾아볼게요. 그날부터 철수는 탈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철수는 진심이었습니다. 제 여동생이 정치범수용소에서 죽었어요. 18살에. 한국 드라마 봤다고. 그때부터 이 나라가 싫었어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4월. 철수가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뒤편 담장이 가장 약해요. 거기에 구멍을 뚫을 거예요. 밤 11시 보위원 교대 시간에 탈출하는 거예요. 걸리면 어떡해요? 걸리면. 우리 둘 다 총살이에요. 저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여기 남아도 죽어요.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5월부터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철수는 밤마다 담장 밑을 팠어요. 조금씩 조금씩. 6월. 드디어 구멍이 뚫렸습니다. 다음 달 15일. 그날 탈출합시다. 철수가 말했습니다. 7월 15일 D-Day가 다가왔습니다. 7월 14일 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여기서 나간다. 5년 만에. 7월 15일.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일어났어요. 평소처럼 작업장에 갔습니다. 평소처럼 일했어요. 16시간 작업이 끝났습니다. 밤 9시 감방으로 돌아왔어요. 10시 취침불이 꺼졌습니다. 저는 누웠어요. 하지만 잠들지 않았습니다. 10시 50분. 슬슬 움직여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났어요. 화장실 간다는 핑계로 감방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로 나왔어요. 보위원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졸고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뒤편 담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숨을 죽이며. 담장에 도착했습니다. 철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왔어요? 네. 구멍은 여기에요. 철수가 담장 밑을 가리켰습니다. 여기로 나가요. 밖에 차가 대기하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빨리 가요. 시간이 없어요. 저는 구멍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좁았어요. 온몸을 비틀어야 했습니다. 흙이 얼굴에 묻었어요. 옷이 찢어졌습니다. 계속 기어갔습니다. 1m, 2m, 3m.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드디어 빛이 보였습니다. 구멍 끝이에요. 구멍을 빠져나왔습니다. 교화소 밖이었어요. 5년 만에 처음 보는 교화소 밖. 하늘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울었습니다. 자유였어요. 진짜 자유. 빨리.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차가 한 대 서 있었어요.
철수가 구멍을 빠져나와 저를 차에 태웠습니다. 출발. 차가 움직였어요. 개천교화소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5년 동안의 지옥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평양까지 5시간 걸려요. 거기서 브로커를 만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운 북한의 밤. 하지만 하늘의 별은 밝았어요. 나 살았다. 정말 살아서 나왔다. 2023년 7월 17일 새벽. 저는 중국 선양에 있었습니다. 철수가 연결해준 브로커를 만났어요. 김철이라는 조선족 남자였습니다. 탈북자죠? 한국 가고 싶어요? 네. 3,000달러 있어요? 없습니다. 그럼 일해서 돈 벌어야죠. 조선족 집에 숨어서 6개월 정도 일하면 돼요. 저는 한 조선족 가정집 지하실에 숨었습니다. 낮에는 나갈 수 없었어요. 중국 공안에 걸리면 북송이니까요. 밤에만 나가서 일했습니다. 식당 설거지, 공장 야간 작업. 하루 12시간씩 일했어요. 하지만 개천교화소의 16시간보다는 나았습니다. 돈을 모았습니다. 한 달에 300위안. 더 벌어야 해요. 건설 현장 일 해볼래요? 힘들지만 돈은 많이 줘요. 저는 건설 현장에서 일했어요. 벽돌 나르기, 시멘트 섞기.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돈은 2배로 벌었어요. 2024년 1월. 드디어 3,000달러를 모았습니다. 이제 갈 수 있어요? 네. 다음 주에 출발합니다. 라오스로 가요. 2024년 1월 15일. 중국을 떠났습니다. 버스를 탔어요. 30시간이 걸렸습니다. 쿤밍에서 라오스행 버스를 탔어요. 국경을 넘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정글을 걸어야 해요. 12시간 정도. 정글. 저는 겁이 났어요. 밤에 출발했습니다. 브로커와 저 그리고 다른 탈북자 3명. 정글은 어두웠습니다. 나무들이 빽빽했어요. 무서웠어요. 6시간을 걸었습니다. 다리가 아팠어요. 8시간째 한 여성이 쓰러졌습니다. 60대 할머니였어요. 못 가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일어나세요. 조금만 더 가면 돼요.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일어나지 못했어요. 가세요. 나는 여기 있을게요. 할머니를 여기 두고 갈 수는 없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부축했어요. 같이 가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할머니와 함께 걸었습니다. 느렸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12시간 후 드디어 라오스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고마워요, 미선 씨. 당신이 없었으면 죽었을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같이 온 거예요. 라오스 한국 대사관에 도착했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탈북자입니다. 도와주세요. 직원분이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신원조사가 시작됐습니다. 3주가 걸렸습니다. 개천교화소 이야기를 다 했어요. 2024년 2월 28일 인천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생각했어요. 개천교화소에 남아있는 470명의 동무들. 2024년 3월 1일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땅을 밟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자유였습니다. 진짜 자유. 하나원에서 3개월을 보냈어요.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았습니다. TV를 봤어요. 채널이 100개가 넘었습니다. 북한에서는 3개뿐이었는데 마트에 갔습니다. 이마트였어요. 너무 컸습니다. 물건이 너무 많았어요. 라면만 50종류가 넘었습니다. 뭘 사야 할지 모르겠어요. 천천히 둘러보세요. 원하는 거 사면 돼요. 원하는 거.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한 말이었어요. 6월. 드디어 하나원을 나왔습니다. 서울에 정착했어요. 구로구 원룸을 얻었습니다. 작지만 제 집이었어요. 제 공간, 제 자유.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봉제 공장에 취직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여전히 재봉일을 합니다. 하지만 다릅니다. 여기서는 하루 8시간만 일해요. 16시간이 아니라. 주말에는 쉬고요. 월급을 받아요. 제 노동의 대가를 언제든 그만둘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동료들과 밥을 먹어요. 웃으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가끔 악몽을 꿉니다. 개천교화소 기계 소리가 들려요. 웅웅웅. 하지만 창밖을 보면 서울입니다. 자유로운 서울. 때때로 핸드폰으로 개천교화소를 검색해요. 여전히 있습니다. 여전히 470명의 여성이 갇혀 있어요. 인터넷에서 가끔 봅니다. 북한산 가발, 북한산 속눈썹. 저렴한 가격, 고품질.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게 어디서 왔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16시간 강제 노동. 피나는 손가락. 죽어가는 동료들.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싼 가발을 산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디서 왔을까? 누가 만들었을까?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8년의 지옥을 견뎠어요. 5년은 교화소에서, 3년은 탈출 과정에서. 하지만 개천교화소에는 여전히 470명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저는 이 이야기를 합니다. 언젠가 북한이 변하는 날이 올까요? 교화소가 문을 닫는 날이 올까요? 저는 그날을 꿈꿉니다. 470명 동무들이 자유를 맛보는 그날을. 그때까지 저는 이야기할 겁니다. 개천교화소의 진실을. 16시간 강제 노동의 실체를. 무기수들의 인권 유린을.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북한에는 지금도 12만 명이 정치 범수용소와 교화소에 갇혀 있습니다. 그들도 사람입니다. 자유. 그것은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8년의 고통과 수많은 동료들의 희생 위에 있는 거예요. 지금도 개천교화소 제3작업장에서는 기계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을 겁니다. 웅웅웅. 470명의 여성이 16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일하고 있어요. 언젠가 그 소리가 멈추는 날이 오기를. 470명 동무들이 기계에서 일어나 자유의 공기를 마시는 날이 오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창문을 열어요. 서울의 공기를 마십니다. 자유의 공기를. 그리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살아있구나. 자유롭게 살아있구나. 이것이 제가 살아온 이야기입니다. 개천교화소 무기수 박미선의 이야기. 박미선은 현재 서울에서 봉제 공장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개천교화소에는 2024년 현재 약 470명의 여성 무기수가 수감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만든 편직물, 뜨개물, 가발, 속눈썹은 중국을 거쳐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강제 노동으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북한 전역에는 약 12만 명이 정치 범수용소와 교화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자유를 위해, 인권을 위해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